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독일 장점에 이어서 독일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국이랑 독일에서밖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 두 나라 중심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국은 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좀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나 단점들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독일에서 느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공 화장실 부족과 유료화 문제. 이거는 독일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가장 처음 느꼈던 불편한 점 중 하나였거든요. 공공 화장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느꼈는데 왜 이렇게 화장실이 없니? 막 그랬었거든요. 길거리엔 당연히 화장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대부분 돈을 지불하게 돼요. 어떤 곳은 사람이 직접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이 앞에 서 계셔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곳은 그 기계가 있어요. 동전을 넣어야 문이 열려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그런 동전을 넣어야 문이 열리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동전이 없으면 아예 이용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쇼핑몰이나 큰 쇼핑센터나 주유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동전을 넣어야만 문이 열려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청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다들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청소해주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인건비가 이제 기본만 받고 팁 문화처럼 이제 그런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넣는 이런 곳은 그 청소해주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월급 플러스 그 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한국에서는 건물 어디를 가도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가고 싶어도 건물 1, 2층은 다 이제 오픈이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백화점, 쇼핑몰, 지하철역까지 어느 역에 내려도 다 화장실은 있죠. 그리고 요즘 가도 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다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화장실이 많아요. 이런 점에서 독일의 화장실 문제는 아주 매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됐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적응하는 법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이제 카페나 레스토랑을 갔을 때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정 급한 상황이다. 아니면 팁은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곳을 활용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요즘에는 돈을 내야 돼요. 하지만 진짜 급한 경우는 그런 곳에 가야죠. 그 다음엔 이제 편의점과 마트의 불편함. 독일에서는 한국 편의점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간단한 물품을 파는 키오스크 같은 게 있긴 한데 키오스크는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저녁 12시까지만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좀 큰 대도시에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또는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긴 키오스크는 간단한 대게, 술 아니면 담배 그리고 물, 음료수 몇 개 이 정도를 판매하는 가게여가지고 막 한국처럼 다 간식이나 생활용품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그나마 큰 도시에는 몇 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에는 그런 곳조차도 없다. 보통 그래서 마트나 대부분 거의 마트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가 있는데 이 마트도 운영 시간이 한국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주마다 너무 다른데 저는 이제 세 개 주에서 살아봤거든요. 헤센주, 바덴비텐브레크주, 그다음에 바이에른주를 살아봤는데 그래도 다른 주들은 10시까지 운영하는 마트가 종종 있어요. 근데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는 8시에 다 닫아요. 8시에 다 닫기 때문에 장 볼 계획이 있으면 꼭 8시 전에 다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작은 가게나 이런 거 없으니까 모두 마트에서 사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전부 다 마트가 문을 닫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에 미리 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때는 굉장히 사람이 몰려가지고 좀 그거는 예상을 하시고 미리미리 장을 보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독일 사람들도 그게 좀 이슈예요. 왜 마트 얘기가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에 가보면 우리 내일이랑 내일 모레 빨간 날이니까 너네 오늘 다 장 봐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오늘 2시에 닫아. 빨간 날 전날은 또 2시에 문을 닫아요. 2시에 문 다 닫으니까 오늘 빨리 가야 돼.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도 얼마 전에 2시에 문을 닫았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2시에 다 문이 닫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말에 꼭 오전에 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빨간 날에 조금 다 문을 안 여니까 며칠 동안. 그래서 그럼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트의 불편함.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건 상상도 아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끼면 마트가 닫는 날이 길어지니까 미리 계획을 하고 장을 보셔야 한다. 이게 한국처럼 한국은 시장, 편의점, 뭐 여러 가지 가게들, 그리고 뭐 대형 마트들, 그 다음에 온라인 상점 엄청 선택권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장 보는 거를 어느 하나에 딱 막 여기 문 닫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살면서 없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딱 그 마트 몇 개, 많지도 않아요. 시장 뭐 그 마트 몇 개가 딱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그 마트에만 딱 그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죠. 어떻게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어. 어떡해. 이어서 일단 찍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특정 마트들에 의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쇠 사용에 대한 불편함. 한국에서는 그 디지털 도어락이 다 보편화가 돼 있고, 제 경우는 열쇠를 써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태어나서. 제 인생에 그냥 열쇠가 없었어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비밀번호 도어락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비밀번호 뭐 지문 이런 거 아예 없고요. 독일은 여전히 열쇠를 다 사용을 해요. 집뿐만 아니라 뭐 사무실 열쇠, 그 다음에 전부 다. 가끔 보면 이렇게 열쇠 꾸러미를 이만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동료 여자애도 열쇠가 가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열쇠 무게만 진짜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들고 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집 열쇠, 집도 이 집 문 열쇠랑 밑에 1층 그 건물 들어가는 열쇠가 따로 있고요. 2개, 그 다음에 우편 열쇠, 우편함 열쇠가 또 있어요. 우편함 열쇠랑 그다음에 창고, 지하에 창고 열쇠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집에 관련된 열쇠만 4개. 그 다음에 뭐 차키는 당연히 있고요. 직장에 가면 내 라커룸, 뭐 학교가 있다거나 학교에 뭐 실험실이나 라커룸 열쇠, 또 학생이면 자전거 필요하니까 자전거 열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직장에 다닌다 이러면은 직장 1층 열쇠, 그 다음에 내 사무실 열쇠, 그 위층의 사무실 자기 방 열쇠랑 그 다음에 뭐 라커룸 뭐 등등 열쇠 꾸러미가 10개 넘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10개 막 들고 다녀요. 저는 줄인다고 했는데도 제 열쇠 꾸러미는 몇 개가 달려있죠? 한 4-5개의 열쇠 달려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저는 아는데 그래도 4-5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쇠 무게만 해도 엄청 무겁거든요. 그거를 왜 아직까지 열쇠를 하는지 이해 안 되는 좀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오래 살아서 적응되는데 처음 왔을 때 화장실에 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비밀번호 잠금, 지문 인식 이런 게 되게 디지털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들고 다닐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런 게 아직 없으니까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열쇠를 또 집문 같은 경우는 열쇠가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열쇠를 집안에 두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 불러야 되는데 인건비 또 부르려면은 10만 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쇠를 꼭 밖에 나갈 때도 챙겨두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10만 원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에서 꼭 갖고 나오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 다음엔 이제 뭐가 있냐면 현금 사용의 불편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쇠에 이어서 디지털화가 덜 된 느낌이에요. 독일에서 물론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해서 현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 이용, 작은 상점, 그리고 몇몇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최근에 있는 일인데 쇼핑센터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지갑이랑 가방 다 두고, 제가 예전 기억으로 그 동전 넣는 그 기계, 화장실 입구에 그 기계에 이렇게 카드 찍는 그게 있었거든요. 분명 봤어요.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차에다 다 두고, 지갑이랑 이런 거 다 두고 핸드폰만 들고 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그게 찍는 공간은 있어요. 카드 찍는 곳이.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근데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또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차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급박한 상황에 다시 차로 돌아가서 그 지갑을 찾아가지고, 동전 지갑을 열어서 10센트, 20센트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50센트를 만들어서 그거 동전을 들고 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코인을 넣고 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급박한 상황에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 일이 불과 그저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쇼핑센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버블티 가게가 있어요. 버블티 가게를 갔는데 거기도 아예 only cash 이렇게 써 있어요.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금만 되고요. 그래서 또 현금을 부랴부랴 뽑으러 가가지고 또 사 먹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금만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참 불편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다른 도시를 갔거든요. 다른 도시에 가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밥을 다 먹고 했는데 그때 본 거예요. only cash. 그래가지고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은행도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니까 페이팔이 된다고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페이팔 결제를 했거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에요. 약간 온라인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음식값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 다니실 때 항상 꼭 현금을 어느 정도는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야기를 하자면 비싼 교통비와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어요. 독일의 대중교통 비용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에요. 일단 단위권으로 이용을 하려면 한 번에 약 5,000원, 3.5유로 정도가 들고 장거리 이동은 더 비쌉니다. 근데 특히 거주자들은 한 달권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경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학생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카드나 직장에서 주는 이제 그런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거주자들, 독일에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기 여행자들이나 단기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비용이. 특히 택시는 거주자들한테도 너무너무 비싸서 이용을 거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12년 동안 딱 2번인가 타봤어요. 작은 도시에 살 때 이제 11시 넘어가면 대중교통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앙역에서 집까지 한 6분? 차로 6분인데 제가 짐이 되게 엄청 많아서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6분에 22유로? 한 3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진짜 급한 경우 아니면 비상 상황 아니면 택시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게 보통 생각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그리고 대중교통 중에 와이파이랑 에어컨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버스 다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고 에어컨도 다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안 트는 거예요. 에어컨 안 틀고 와이파이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사 온 도시에는 버스에 와이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은 느린 행정 처리. 이건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유럽이 전반적으로 행정 처리가 굉장히 느린데 물론 한국이 좀 많이 빠르긴 하고요. 근데 다른 유럽 국가에서 살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독일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래요. 전 그 말도 너무 놀랐는데 제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변경 신청은 한 달이 걸렸고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총 2주가 걸렸습니다. 이거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편을 받는 데까지 일주일. 이제 너 온라인 이제 계좌가 오픈됐어. 그 다음에 근데 일주일 뒤에 비밀번호랑 온라인 계좌 비밀번호가 갈 거야. 이러면 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해결이 되는데 2주가 걸린다. 우편 사용을 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서 그 우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꽤 돼요. 그리고 그래서 계좌 하나를 완전히 개설하는 데는 총 2주가 필요하다. 또 다른 예는 비자 발급 기간인데요. 작은 도시일수록 이제 인구가 적으니까 좀 기다리는 기간이 짧아서 좀 적게 걸리기도 해요. 근데 좀 큰 도시일수록 오래 걸립니다. 저는 12년을 살았으니 비자 연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작은 도시에서는 3개월? 최단 시간으로는 2, 3개월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데 대부분 큰 도시들에서는 4, 5개월부터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봤어요. 비자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정산을 제가 최근에 했는데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9월 말에 신청했는데 11월 말에 환급을 받았어요. 2달이면 진짜 빨리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더 오래 걸렸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나 봐요. 전 처음 연말정산을 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추가 서류 필요하다, 이거 잘못됐다, 고쳐달라, 수정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면 또 그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보내주고 그럼 또 다시 답변이 오고 이것도 잘못됐다, 다시 보내주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다 합하면 3개월, 반년이 걸려서 반년 뒤에 세금 환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느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느린 행정 처리가 또 불편한 점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날씨. 독일에 산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독일 날씨 어때? 정말 우울하지 않아? 햇빛이 없다며?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다. 어쨌든 얘기하자면 독일은 한국에 비해서 해가 별로 없는 나라기는 해요. 크게 나눠서 보자면 4월, 5월부터 10월까지는 한 5개월은 굉장히 날씨가 좀 좋은 편에 속해요. 파란 하늘, 쨍쨍한 해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 비가 오는 날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해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볼 수 있는 날씨가 꽤나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는 해가 거의 없어요. 회색 하늘밖에 없고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요. 잠깐 해가 뜨는 시간이 있긴 해요. 오전에 몇 시간, 가끔은 낮에 몇 시간. 근데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11월부터는 회색 하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독일 사람들도 이 날씨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겨울에 휴가를 많이 받아서 이제 남쪽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으로 가서 휴가를 아예 길게 그쪽에서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 오래 있기도 하고 좀 좋은 날씨, 쨍쨍한 날씨를 찾아서 많이 떠나곤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파란 하늘 저도 너무 좋고 날씨 좋은 것도 좋은데 가끔 여행 가고 그리고 전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서 집에서 그냥 잘 보내고 있어요. 물론 비타민 D는 매일매일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영향이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약간 우울감이 들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제 영향을 기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조금 고생하실 수 있어요. 다르게 보면 독일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더위를 잘 타시는 분들, 더위가 힘든 사람들은 독일에 오시면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어요. 1년 내내 전반적으로 날씨가 서늘하거든요. 여름에 한 8월 몇 주는 진짜 덥거든요. 근데 그때 빼고는 그때도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그래서 1년 내내 서늘한 날씨이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보온 제품을 많이 구비를 하거든요. 히터, 전기장판 항상 있고요. 방석인데 전기 방석, 그 다음에 발만 따뜻하게 해주는 거 보온 제품을 항상 많이 놔두고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비싼 유류비
이거는 독일에 살면서 다 자동차 기름값이 정말 비싸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비쌀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세계 평균 유류비가 1리터당 1.33달러래요. 독일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나라에 속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리터당 1,744원, 독일은 2,621원이에요. 전 세계 나라를 170개국으로 했을 때 그 유류비 조사했을 때 한국은 42번째 나라래요. 근데 독일은 5위. 그 위에 이제 홍콩,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이 있다. 가장 비싼 유류비 상위 5위에 속한다. 진짜 비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봤는데 당연히 세금이 많이 붙어서 그렇겠죠. 그 유류세와 환경 관련 세금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독일은 이제 환경을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인가 2024년인가 25년부터 그 환경 CO2 탄소 배출 세금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비싸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CO2 배출세, 그다음에 유류세가 있다. 그래서 일부 독일 사람들은 국경에 사시는 분들은 체코나 폴란드 가가지고 주유를 해오세요. 왜냐면 그쪽은 이제 동유럽은 좀 싸니까 그쪽에서 주유를 하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독일은 너무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싼 거에 가장 큰 역할한 건 높은 세금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단점인데요. 독일은 너무너무 높은 세금으로 유명하죠. 월급의 약 36% 정도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로 빠져나갑니다. 이 근로소득세는 14%에서 45%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누진세율로 계산이 되고요. 사회보장세는 우리나라처럼 4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합니다. 이 안에는 4가지가 또 들어가요. 의료보험은 소득의 14.6, 연금보험은 소득의 18.6, 실업보험은 소득의 2.6,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소득의 3.05%. 여긴 참고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은 3.65%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과 근로소득세, 누진세율로 계산한 근로소득세와 그 사회보장세 반반 50% 이거 합한 게 이제 36%. 이거는 싱글 기준이고요. 가족이 생기거나 아이가 생기면 세금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싱글이 가장 비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계약서 명시된 월급보다 64%가 통장에 찍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 굉장히 큰 차이점이 또 있거든요.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어요. 거의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는 10%가 붙습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물품에 19%가 붙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여행 와서 독일 물가가 비싸다, 뭐 유럽 물가가 비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입니다. 모든 거에 19%가 붙습니다. 마트는 저렴하다고 하는 이유가 마트에는 7% 예외의 경우고요. 마트와 그러니까 식재료와 책, 그 다음에 약국, 건강에 관련된 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7%가 붙어요. 근데 나머지 전부 다 1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독일이 이런 전반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저축이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월세가 비싸고 뭐 세금이 또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또 어디 가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독일도 저축 비율이 좀 낮거든요. 아끼려고 하면 많이 아낄 수 있지만 또 고정지출이 높은 나라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나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스템 차이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독일에 이주를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독일에 사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점이 불편하시고 어떤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많이 듣고 싶거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